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측이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보이콧에 나서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네, 청문회 소식과 함께 이 시각 정치권 이슈들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이제 10시에 시작을 했는데 39분 만에 파행을 해서 원래 이제 오후 2시, 11분 전이었죠. 오후 2시에 시작을 하려고 했지만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단 협의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자료 제출 제대로 못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얘기 좀 듣겠습니다.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오늘 결국 반쪽짜리 청문회가 시작돼서 개인적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당 측 그리고 정의당 측에서 사실상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보이콧한 셈이 됐는데요. 이 청문회 본연의 취지상 그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의혹들이 제기되어 있다면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충분히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 옵션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자료 제출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동안 사실 이렇게 전날 청문회를 파행시킨 걸 본 적이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문회 본연의 그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자료를 더 제출을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를 하시고 따져 물을 것이 있으면 따져 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 자료 제출 얘기를 하면서 보통의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오전 질의 시간에 제출이 좀 미비하니까 점심 이후에 내주십시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오늘은 아예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오늘 있었던 일이라기보다 지난 금요일 날 정의당과 민주당에 있는 이 이제 인사특위 관련한 분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날 언제까지 자료를 주지 않으면 청문회 자체가 진행하기 어렵다. 특히나 예를 들면 장단 내정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국회 인준이 없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강행 처리할 수 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그러니까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회 인준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요청한 내용을 성실하게 이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거죠. 이것은 그냥 단순히 민주당만의 입장이 아니라 정의당도 이 상태로라고 하면 사실 공청회를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본 것이라서 제가 볼 때는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자료 양이 좀 더 많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기존에 비해서 3, 4배 이상 많았다라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지금 총리 후보자께서 요청받은 자료가 한 1,09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통상적으로 총리 후보자의 경우 한 200건에서 300건 정도 자료를 요청받는데 그거에 비하면 확실히 좀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측의 설명을 보면 아무래도 의혹이 많고 검증할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 요청한 자료의 양도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봤을 때 최대한 저희가 그 의혹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 제출로 더 저희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최대한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국회로 돌아와 청문회를 진행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청문회장으로 돌아와서 추가 제출할 것이 왜냐하면 그 과정 자체도 다 국민들께 보여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국회로 돌아오셔서 청문회 자체를 진행하면서 추가 제출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료 제출 요구안 내용이 기존에 비해서 너무 많았다라는 지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 1000개의 질문 자체를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좀 다르게는 그러니까 세무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도 왜 주지 않으셨을까? 그런 것은 이제 개인이 뭐 보관하고 있는 자료라기보다 이미 국세청에 있는 자료고 그걸 받아서 주면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도 자료 제출이 안 되니까 사실은 정의당과 민주당의 의원들이 좀 의아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포함돼서 제출된다고 하면 저는 뭐 진행 자체는 별 무리 없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런 측면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앞으로도 남아있는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많은데요. 벌써부터 이제 오늘 청문회에서 바로 오전에 파행을 하게 됐기 때문에 향후 남아있는 청문회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향후 남아있는 청문회 역시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순조로울 거라고 예상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비대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또 다른 청문회와는 다른 그런 양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야가 모두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초반부터 이렇게 시끄럽게 소위 이렇게 좀 반쪽짜리 청문회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향후 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런 우려는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고요. 마찬가지 의견이십니까? 저는 일단은 그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국회가 인준해야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못 받고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걸 진행하는 의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 정리된다고 하면 뭐 이것 때문에 그 앞으로 있을 내각의 후보자 청문회 분위기 자체가 다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하게 이제 뭔가 시비를 만들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민주당도 좀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좀 뭐 크게 지금 단계에서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봐서 이 내각과 관련해서 이제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사과를 해야 된다. 그래야 윤석열 정부 내각 후보자를 정리할 수 있다. 우리 잘못 먼저 얘기하자라고 했는데 바로 40분 정도 있다가 조국 전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몇백 번이고 사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얘기 듣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장관 후보자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기업으로부터 되게 찬스를 많이 받으셨거나 본인께서 혹은 아니면 본인의 어떤 권력으로 자녀에게 찬스를 준 듯한 의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해야 하는데 근데 그 과거에 사실은 조국 전 장관과 같이 부모의 영향력으로 부당하게 입시에 관여한 사례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짚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한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조국 전 장관께서 사과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 되게 여러 차례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이 어떤 내각 후보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잘 하기 위해서도 민주당 내에서 한 번 더 거기에 대해서 짚고 갈 필요가 있어서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바로 조국 전 장관께서 사과를 하시겠다고 일단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뭐 그 사과의 내용이야 이미 있었던 바라서 저희가 이렇게 좀 짚고 매듭을 짚고자 하는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거를 뭐 길게 논란이 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국 전 장관께서 개인적인 사과는 기존에 이미 한 바가 있고 이번 같은 경우도 결국은 국민의힘 측 그리고 지금 청와대 인수위원회 측에 주는 메시지는 결국 이중잣대가 아니라 동일한 잣대로 똑같이 고위공직자들을 평가하자라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정하게 모든 똑같은 잣대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 후보자들 같은 경우도 똑같이 검증이 되어야 되겠죠. 예. 이런 상황에서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 한덕수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서 공개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혹시 보셨습니까? 예, 저도 확인을 했는데 저는 이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개인 차원에서 혹은 그 정치인 차원에서 어떤 그 고위공직자 후보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검증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또 국민으로서 권리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직 청와대의 참모가 이런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한다는 거 이건 좀 저는 우려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부적절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현직 청와대 참모가 차기 정부 인선을 공개 비판한다. 이 부분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 적절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다른 여러 루트로 이 부분을 비판할 수 있는데 굳이 현직 참모의 입을 통해서 할 일도 아니거니와 이제 김한규 비서관도 사실은 좀 스스로는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검수완박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이 박 의장의 중재안으로 쉽게 풀리는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거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꺼내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왜 재논의를 해야 될까요?
오늘 결국 당 최고위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서 재논의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물론 국회가 민주적인 이번에 기능을 충분히 다 했다라는 평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극한 대치로 갈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 그 자체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런 중재안이 발표된 이후에 이 주말 동안 그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야 모두에서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공직자 범죄 그리고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박탈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정치권에서 본인들이 수사받기 좀 껄끄러운 부분을 미리 이렇게 처리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런 만큼 원내에서 합의를 했더라도 당 차원에서 보다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 즉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예요. 그 포인트에 대해서 허위 프레임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은 이제 좀 적절한 주장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수사를 누가 하느냐 주체를 옮기는 일이지 수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나 선거사범 같은 경우는 경찰이 이제껏도 수사를 해왔다라고 전문가들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변화로 정말 현실에서의 어떤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정말 어려워졌다면 그런 우려가 타당하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그 지적이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근데 그것 이전에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합의안이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합의안을 추인하는 의총에 있었는데 사실 많은 의원들이 이 합의안으로는 안 된다.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좀 더 보강된 혹은 아니면 단서가 좀 더 붙은 안으로 꼭 돼야만 된다라고 여러 차례 여러 사람들이 주장했으나 사실은 국회 운영이라고 하는 게 또 검찰 개혁에 모든 것이 다 묶여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못하게 되면 사실 손실보상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슈가 된 장애인 관련한 지원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 될 룸 자체가 되게 줄어들어요. 특히 지금 국회 앞에서는 평등법을 놓고도 여러 가지 의견이 놓고 있는데 그것을 국회로 가져와서 다뤄야 될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검찰개혁 법안을 심지어 지난주에 국민의힘 당론으로도 채택한 이 법안을 다시 물린다고 하면 역시 이 모든 것들이 검찰개혁의 시간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만 논의하는 국회가 정말로 시민에게 이롭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국민의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라서 저는 매우 우려스럽고 또 하나 더는 만약에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다 뒤집는다고 하면 박병석 의장이 그전에 말한 대로 아마 민주당과 정의당과 이야기를 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채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좀 부적절한 어떤 논란을 만드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부적절한 논란 같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바뀐 데는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이 많이 포함된 거 아니냐? 한동훈 후보자와 이준석 대표의 통화 얘기도 있었고 이 부분은 어떤가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각 학계나 시민사회나 정치계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그것이 훨씬 더 주요한 원인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 최고에서 논의한 것도 이게 누군가의 오더를 받아서 혹은 어떤 개개인 유력 인사의 의중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에 대해서 걱정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전문가들이 그리고 학계에서 걱정하고 있는 그런 사안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재논의가 정말로 필요하겠다. 저희가 지금 비대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래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려했던 것처럼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되는 사항들을 특별위원회라든지 어떤 다른 논의기구들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저희가 이렇게 된 기왕에, 이렇게 된 마당에 조금 더 이 검찰개혁이라는 취지가 필요하다면 조금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다시 한번 논의해보는 계기로 만드는 것. 그것은 국민들께서 또 여러 전문가들께서도 바라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중들이 많이 반영된 것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예, 이 되겠습니다. 부분은 어떨까요? 주말 사이에 안철수 위원장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도 중재안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 공개적으로 좀 드러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윤 당선인이 어떤 관련해서 또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향을 좀 미쳤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개인의 의견일 수 있고요. 그리고 윤 당선인께서 하신 발언은 결국은 저는 몇 주 전에 문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2주 전에 문 대통령께서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오늘 윤 당선인께서 어쨌든 중지를 모아달라고 얘기했던 건 지금까지는 이제 입법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논의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 것이고 예. 그 이후에 그것들을 행정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또 별개의 문제다. 그런 의견을 중립적으로 내신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예. 있습니다. 사실은 관련해서 윤 당선인이 그동안은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해오다가 이제 우려를 좀 표명한 건데 이런 부분들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국회 운영에 있어서 윤 당선인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번 합의안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박병석 의장이 제안했고 그것을 이제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인하는 과정에 사실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그때 당시에도 아마 의사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의원들이 따로 모여서 결정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갑자기 번복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사실 좀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사실 이 합의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민주당이 냈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되게 주요 쟁점이 됐던 게 보안 수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좀 부실하게 했을 때 경찰이 부실하게 했을 때 검찰이 직접 보안 수사를 할 수 있게 할 거냐 아니면 보안 수사만 요청할 수 있게 할 거냐가 쟁점이었고 이것과 관련돼서 검찰에서도 많이 의견을 냈어요. 근데 어쨌거나 합의안에는 검찰이 직접 보안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합의안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인정할 만하다라고 했었던 것이죠. 근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 나누어졌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 선거사범들은 수사가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은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근거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법안 내용에 대한 반대라기보다 다른 꿍꿍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른 꿍꿍이라면 뭡니까? 예를 들면 저는 뭐 거기에 동의하진 않는데 이야기 나오는 것은 인사청문회 관련한 전국을 이끌어가면 국민의힘에게 불리하니까 차라리 검찰개혁 관련한 것이 더 회자되길 바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의견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좀 타당한 이유로 금요일 날 결정했던 심지어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국민의힘이 결정했던 걸 번복할 만한 이유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런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왜 갑자기 이렇게 이 중재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비치느냐. 지금 이 부분이었는데 이게 갑자기라고 한다기보다는 이 중재안의 내용 자체가 예상했던 내용과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에 이 중재안이 논의될 초기에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부분은 뭐냐면 지금 그 부패와 경제사범 이외에 지금 말씀하신 선거법 사건 그리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이 부분까지도 포함된 4개 부분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조정하자 이런 안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그대로 처리된다고 해서 경찰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선거법 관련 사건들이 완전히 다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나 저희가 일각에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여러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효율성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 현실적으로 이 수사가 이루어질 때 국민들께 실제로 피해를 보는 부분이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직도 이것도 부족하다라고 민주당에서 말씀하시지만 저희로서는 이거 좀 걱정되는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재안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건 갑자기 저희가 하루아침에 의견이 바뀐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많은 강경파의 반대 목소리가 있었다라고 네. 하는데 이번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잘 됐다. 우리가 원하는 법안대로 가자라고 훨씬 더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국을 다 잡아먹는 것에 대한 좀 경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아까 이제 합의안이 마치 좀 중간에 변경된 것처럼 이야기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초에 이제 박병석 의장이 제안한 안이 그대로 지금 논의되고 있고 그대로 그 합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국민의힘이 갑자기 왜 입장이 달라진 거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는 민주당 내에서는 아까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그런 이걸 빌미로 사실 우리가 원래 바랬던 대로 하자라고 하는 측도 있고 실제로 국민의힘이 이 합의안을 파기하고 나간다고 하면 그럴 여지는 더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가기보다는 지금 다르게 논의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 논의는 여기에서 일단 일단락 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재논의를 하자고 하지만 저렇게 진행될 수 있다. 즉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한테는 불리할 것 같은데 재논의가 되겠습니까? 재논의가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저도 지금 권지웅 비대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모든 전국의 이슈들을 잡아먹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오히려 저는 민주당 내 강경파에서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어떤 그런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재논의를 저희가 최고위에서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보였던 아주 고압적인 태도를 오히려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재안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즉시 민주당의 원안대로 180석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행하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지부가 아닌가 의심된다 이런 강경 발언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로 오히려 보이면서 더 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저는 그런 인상을 받는데요. 제가 봤을 땐 민주당에서도 이 여야를 떠나서 이 정치권 전체에 대한 이 합의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조금 더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도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강경파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 이야기를 저희가 중간중간 계속 하게 되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방식으로 항의를 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쨌건 민주당 내에는 권리당원만 120만 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중에는 되게 직접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되게 문자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행태로 이제 후원금을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고 있는 것이 박병석 의장에게도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건 그 이제 여러 시민 집단의 요구가 있지만 결국 결정하는 자가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라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아마 하실 것 같고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 박병석 의장은 여전히 합의안으로 이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것에 되게 방점을 찍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라시는 것도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합의안을 좀 존중해 주길 바라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 여기에 담지 못했던 것을 보완해 가길 바라시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에서의 마지막 보루는 박 국회의장입니다. 근데 박 국회의장이 지금 오늘 얘기 물어보니까 더 이상 내 의견은 필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애써 만든 중재안을 잘 합의해서 빨리 끝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국민의힘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힘이 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박병석 의장님께서 이번에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본연의 목적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어떤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극한적인 대치로 갈 수 있는 것을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그것을 어쨌든 이번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양당의 원내 지도부와 또 그것들을 또 이끌어내준 박병석 의장님의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측면은 애초에 이것들이 직권상정의 문제가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어쨌든 이것이 상정되면 처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일방적인 그런 구조 속에서 의장께서 이것들이 이렇게 저희가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너무 속도가 빠르고 대안이 아직 미비한 상태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자. 그런 합의, 그러니까 보다 조금 더 전격적인 합의 과정을 초반에 리드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역할을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법사위 열겠다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강행철이 수순으로 가겠다라고 보여지네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힘을 얻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합의안이 만들어졌고 심지어 양당의 의총에서까지 추인된 것을 스스로 파기하고 나간다고 하면
더 이것을 추진할 명분이 생겼다고 보고요. 원래 이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장의 협조가 되게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의장께서 그렇게 강행 처리하는 것에는 내 권한을 쓸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가 이 합의안이 나오면서 사실상 의장의 추인을 받은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원래 예정된 대로 이번 주 목금에 본회의를 열어서 합의안을 통과시키는 안이 지금의 프로세스였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일들은 그냥 꾸준히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종교계와 시민사회 원로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면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김경수 전 지사, 정경심 교수 등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특별 사면에 대한 탄원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온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이번 문재인 정권 그 정부의 지금 말에 다 왔는데 특별 사면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모멘텀이다라는 부분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이 석가탄신일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고 예. 과거 정부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특별 사면이 이루어졌던 날이 바로 이 석가탄신일 날이거든요. 그런 날에 맞춰서 기존에 사실은 이게 하루아침에 근데 막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간 시민소통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요청이 있었고 이 모멘텀이 생기니까 더더욱 이런 논의들이 사회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말씀해 주셨지만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시점에 사면론에 다시 좀 불이 붙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통상 이제 퇴임 말기에 또 통합을 만드는 사면들을 하고 퇴임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요청했던 내용까지 좀 포함되는 안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사법적 판단이 이미 내려진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번복이라기보다 정치적으로 이제 통합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만들겠다는 의지이신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좀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나 특히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네. 아마 본인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면을 내려준다라고 할 때 오히려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물론 나가시긴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이 더 클 거라는 생각이 또 들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분에 대해서 판결이 사법적으로는 분명했으나 네. 사실 기소되고 그리고 이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자체가 다분히 정치적이었다고 보는 측이라면 사면을 해도 좋겠다고 생각하실 테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건 형사적으로 잘못한 일이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 자체가 아주 부담스러운 일이 될 텐데 저도 의중은 모르는 상태라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후 4시에 청와대 출입기자와 또 추천 간담회를 합니다. 이제 언론과의 마지막 접촉이라고 보이는데 아마 소회를 좀 많이 얘기할 텐데 어떤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저는 선거가 다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민감한 이야기들. 예컨대 저는 좀 재밌게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예고편 발언을 두고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아, 그렇죠. 네, 그거 가지고 지금 말이 많이 돌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여야를 떠나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떠오르고 갈라치기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그런 우려스러운 말이 아니라 좀 기후에 그치기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민주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은 오늘 오후나 나오겠지만 선거용 아닙니까?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본인을 그걸로 인해 자기가 지켜진다기보다 그런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거 아니겠냐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려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정말로 절 지키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나에게 그런 이익이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이제 선을 그으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요량이지 않냐 이런 의혹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직 4월이고 6월 1일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지금 이게 기획됐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게 탄핵 이후에 만들어진 정부였고 저희가 기대를 되게 많이 했는데 좀 부족함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끌었던 대통령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저는 좀 잘 전달되면 그것 자체가 한국 사회가 가질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그것에 대한 입장은 또 나뉘겠지만 그 이야기를 좀 충분히 듣는 것 자체는 저는 좋은 기획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내일 좀 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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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는 지방선거 이야기 잠시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최종 후보에 홍준표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 측면에서 이번 결과를 바라보는 시선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유영아 후보가 이번에 나오시면서 또 마침 맞춰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사면 복권 되셨고 후원회장까지 또 맡으시면서 이른바 박심이 완전히 몰리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딱 경선 결과를 열어놓고 보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투표를 이제 홍준표 후보께서 하셨단 말이죠. 저는 사실은 애초에 이런 박심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공고한 상태로 있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도 지지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정말 우리 당의 어떤 후보를 뽑는 데 있어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홍준표 후보다라고 판단하고 계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예. 그런 어떤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번에 경선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저희가 그 검증되지 않은 그런 어떤 구조적인 그 권력 관계들 이런 것들에만 주목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 앞으로도 이렇게 예상과 다른 결과들을 자주 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강원지사 경선은 또 김진태 전 의원이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됐고 또 이거는 윤석열 당선인의 이제 그 어떤 영향력 측면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좀 비슷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상대 당이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그 지역별 최종 후보들 속속 나오고 있는데 결과 보면 좀 어떤 생각 드시는지요? 뭐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적을 것 같은데 정말로 어느 정도일까라고 했을 때 이 결과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그렇게 정치적으로 영향이 있었던 상태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환영하고 했던 인파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를 위로하기 위함이었지 정치적으로 다시 누군가 플레이어로 만들기 위함은 아니었구나라고 확인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0년 이후에 그 이제 국민의힘이 사실은 5.18 관련한 것들도 좀 통합적으로 포괄하면서 그때 있었던 이 어떤 민족의 비극 자체를 인정하고 넘어가는 듯한 행보를 해왔는데 김진태 후보는 거기에 반하는 분이셨어요. 계속 그게 어떤 이런 북한과 연결된 어떤 의혹이 있다. 광주 사태 자체가 뭐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좀 우려가 되는데 이분이 다시 이제 후보가 되셔서 조금 그런 면에서는 걱정이 됩니다. 네. 뭐 서울시장 후보 역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기다리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계파 갈등의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조금은 복잡하게 경선을 치러지게 됐고 마지막에 이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의중을 좀 타진했지만 못하겠다라고 이제 고사를 했단 말이죠. 이 세 명의 후보들의 이제 경선이 되는데 경쟁력이 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이제 후보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사실 서울시장의 민주당 후보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어쨌건 대선 결과로 봤을 때 이기는 선거라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열어놓고 모시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고 결국 처음에 신청했던 6명 중에 3명을 추려서 경선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 세 분 역시도 뭐 민주당의 후보로 나가면 서울시장에 되게 유력하게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신 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어렵지만 그래도 후보로 나가야 민주당의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먹으신 분들이라 이분들 모시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일단 1차 투표가 있고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금요일 날 확정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잘 수성을 해주겠으면 하는 마음이 크겠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직 그 시장이시고 당연히 당내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라고 보이기 때문에 단수 후보로 추천이 됐던 것이고 저는 지금 민주당의 이 한 결정이 아주 민주정당으로서 당연하고 바람직한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경선의 흥행 실패를 우려해서 뭔가 그 거물급 인사를 전략 공천하거나 기존에 이 공천을 신청했던 분들을 어떤 기준 없이 배제했거나 했더라면 오히려 저는 그 민주당 전체 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네거티브한 그런 결과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그 진정성 있는 세 분께서 경선을 하게 된 모양새가 민주당이 여전히 그 민주적으로 과정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건강한 정당이구나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치권 이슈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